현관 앞에서 쓰러져 6시간 동안 누워있던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누가 나를 찾을까?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김정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족들은 연락도 없고 친구라고 할 사람도 없었죠. 그저 빈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을 수 있나요? 저는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70살의 말이에요. 그것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3,000명의 구독자들이 매일 제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시죠. 제 이름은 김정호, 올해로 70살입니다. 서울 근교의 대기업에서 32년간 일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하루도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1970년대 20살 때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그때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생적 정체성이 시작된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만 하게 되는 거죠. 아내 영자와 결혼한 것도 그랬어요. 사랑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부모 없는 고아였고 저는 가난한 집 장남이었거든요. 함께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소박한 결혼식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해맑게 웃던 우리가 생각나요. 영자는 몸이 약했어요. 첫째 딸 민지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아팠죠. 그래도 둘째 아들 준호까지 낳았어요.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자는 병든 몸으로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영자에게 미안해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이미 잠든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다니엘 길버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역할로 정의한다고 해요. 아버지, 남편, 직장인, 저는 그 모든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아니, 충실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픈 아내를 돌보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의 78%가 가족 부양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고 해요. 저도 그랬죠. 내 꿈, 내 취미, 내 행복, 그런 건 사치였어요. 민지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영자가 울고 있더라고요. 당신 민지가 대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때 처음으로 절망했어요.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는데 딸 하나 대학 보내기도 버거웠거든요. 그날 밤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소주 한잔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갔어요. 민지는 결국 지방 국립대에 갔어요. 등록금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으로. 준호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죠. 공부보다는 빨리 돈을 버는 게 급했거든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어요. 내가 참고 내가 버티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영자의 병이 악화되어도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이뤄도 그냥 참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몇십 년을 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영자를 간병하면서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면서도 그렇게 버텼어요. 2019년 영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데 의사는 미세먼지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자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다는 걸. 생존에만 급급했던 삶이었어요. 빈집으로 혼자 돌아오는 길, 그렇게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홀로 남겨진 채로. 퇴직을 앞둔 해 큰딸 민지가 말했죠. 아빠,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퇴직금으로 영자 병원비 빚을 다 갚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바쁘겠지, 각자 살기도 힘들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 아빠,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정말 나중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3%가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 통계가 저였어요. 영자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멀어지니까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혼자 먹을 밥을 챙겨 먹기가 귀찮았거든요. 시계를 아무리 봐도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동네 산책을 나가면 젊은 부부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과 놀고 있는 아빠들도 보였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늘 일에만 매달려 있었죠. UCLA의 사회심리학자 존 카치오포 박사는 외로움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때 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루는 마트에서 라면을 사는데 계산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어요. 어르신, 라면만 사시네요. 몸에 안 좋으니까 야채도 좀 드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집에 와서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서 다시 누웠다가 점심때 되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녁에는 TV만 보다가 잠드는 일상. 뉴스에서는 매일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드라마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지야, 아빠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아빠. 지금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는 이미 할 일을 마친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준호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준호야, 아빠인데 시간 있을 때 한번 밥이나 먹자. 아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6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말하는 건데, 남성에게는 퇴직 후 증후군이 더해져서 더 심각하다고 해요. 평생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살아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젊을 때는 그래도 김 과장, 김 대리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르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안내문을 가져다 줬어요. 게이트볼, 바둑, 노래교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까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깨서 6시까지 뒤척이는 일이 반복됐죠.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동네 마트에 라면을 사러 갔는데 현관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빙판길이었거든요. 허리를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갔고 제가 사는 원룸 건물은 젊은 직장인들만 살아서 모두 출근한 상태였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추위와 고통 때문에 의식이 흐릿해졌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죽으면 누가 나를 찾을까?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다행히 저녁 때 배달 음식을 시킨 다른 세대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줬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병원으로 옮겼죠. 가족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이 시간에 아이들한테 연락하면 또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살아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너무 쓸쓸하게 들렸어요.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간병을 해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간호사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더 신경 써주기도 했지만 그게 더 서러웠어요.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집에 가족분이 계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 인생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김정호는 어디에도 없었더라고요. 늘 누군가의 남편, 아빠, 직원으로만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 진짜 절망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혼자 회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안부 확인차 왔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와 있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연락이 간 모양이었죠.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가족도 아닌 낯선 사람이 저를 걱정해 주다니.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너무 고립되어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관심 있는 활동 같은 게 있으세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젊을 때 포기했던 대학 공부. 야간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거든요. 정호야, 너는 글을 잘 써. 언젠가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해보면 좋겠다. 40년 전 이야기였지만 그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나 봐요. 혹시 나이가 많아도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복지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요즘 평생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방송통신대학교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65세 이상 학습자가 전체의 12%나 된다는 거예요. 저만 늦은 게 아니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알바로 파스쿠알 교수와 레오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입학 지원을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40년 만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울었어요. 70살에 받는 대학 합격 통지서라니. 영자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첫 수업날 버스를 타고 학습관에 갔어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저만 백발의 할아버지였지만 생각보다 시선이 따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할아버지, 이 건물이 맞아요. 같이 가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머리가 생각보다 굳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학생들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따라갈 수는 있었어요. 특히 인생과 철학 수업이 좋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철학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온몸으로 체험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제가 살아온 7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과제로 나의 인생 이야기를 써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쓰기 시작하니까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포기해야 했던 꿈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영자와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걱정들, 그렇게 써내려가다 보니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평범하기 때문에 더 소중했다는 걸. 과제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제 글을 읽어주셨어요. 김정호 하구의 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제 글을 읽어 나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글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젊은 학생 하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의를 신청했어요. 70살에 컴퓨터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도서관에 가서 2시간씩 연습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한 달 후 드디어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첫 영상은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을 다시 찍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김정호라고 합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첫 영상이었어요. 조회수는 겨우 5회였지만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저도 용기가 나네요. 그 댓글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그때부터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대학 수업 이야기, 혼자 사는 일상, 영자와의 추억들, 젊은 시절 이야기들,
처음에는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영국의 정신과 의사수 스튜어트 박사는 목적 의식이 노년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3% 낮다고 해요.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100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 우울해 하시는데 할아버지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많이 좋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그리고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대학에서도 인기가 생겼어요. 젊은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해주고 교수님들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유튜버 할아버지라고 불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보였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김정호가 보였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이 아니라 그냥 김정호 자체로서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영자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영자야, 나 이제 알겠어.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제 유튜브 채널 할아버지의 일기 구독자는 이제 3,000명이 넘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매일 올리는 영상마다 따뜻한 댓글들이 달려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웃으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 해볼게요. 할아버지 영상이 하루의 힐링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해요. 대학 생활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2학년이 되니까 후배들도 생겼어요. 저보다 40살, 50살 어린 후배들이지만 서로 존댓말을 쓰며 공부 이야기를 나눠요. 나이를 떠나서 같은 학생이라는 동질감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젊은 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학생은 취업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고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나도 젊을 때 불안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었더라고.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다 이해하게 될 거야. 그 학생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갈 때 저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센 교수가 연구한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이 있는 관계와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했어요. 월 1회 늦깎이들의 수다 모임이에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첫 모임에 온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65세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7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할아버지, 75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 저만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부터를 젊은 노인, 75세부터를 중간 노인이라고 분류한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겨우 젊은 노인이에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민지였어요. 아빠,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할아버지 영상을 보고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도 연락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 드렸네요. 아빠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는 민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유명인이래요. 7살 손녀가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니까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도 유튜버구나. 우리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저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영자가 그립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더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댓글로 안부를 묻는 구독자들이 있고 학교에서 만나는 동기들이 있고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며칠 전 대학 과제로 10년 후 나의 모습을 써야 했어요. 80세의 저를 상상해 봤어요. 10년 후에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원에 진학해 있을지도 모르고 책을 출간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사는 게 별거더냐?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그거면 된 거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셨나요?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면서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과제를 자아통합대 절망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도 혼자 외로워했던 시간들도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나다운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